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딸 액기찾기 최우한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우한입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좀 또 시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정책 자문단 42명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예. 몇몇 좀 관심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북핵 문제 총괄했던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깜짝 합류를 했어요. 저도 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왜냐면 그 이도훈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야말로 정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심혈을 기울였던 한반도 프로세스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들어갔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그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정책 자문단 42명 명단을 공개했고요. 이 자문단은 경제, 사회, 그리고 외교안보 통일, 그리고 교육 이 4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뭐 이름만 대도 이제 뭐 알만한 분들은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난해 12월 본부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네. 무보직으로 있다 퇴직했습니다. 이게 참 3년 3개월 근무하면서 최장수 본부장이기도 했고 그렇죠. 또 3차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진행하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주요국 공관장으로 갈 걸로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다 배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예요. 네. 첫 번째로 한반도 본부장 지내고 보직받지 못했는데 퇴임한 거는 그 전임자인 김홍균 전 본부장입니다. 네. 근데 김홍균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임명이 됐고 2017년 9월에 퇴임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번 이도훈 본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카운터파티였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이 관계가 워낙 이 돈독하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본부장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미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한 것 같다. 이동훈 본부장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아니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뭐 아무런 보직을 맡지 않고 바로 물러난다는 거는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마무리지지 않고 나온 상황이고 무보직으로 받고 나니까 이도훈 본부장이 참여한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으로 참여한 것이 이해는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지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복성 심리인가요?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너무 심하게요. 예. 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조에서 조금 더 이제 기조가를 좀 더 펼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때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뒷말이 좀 많았죠. 아무 좀 보직받지 않고 퇴직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외교 안보 분야, 통일 분야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도훈 본부장이다라는 것이 오늘 상당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여권에서도 참 당혹스러운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번에 나왔던 그 경제, 사회, 외교안보, 통일, 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다 붙는데 그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외교안보 통일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정부는 이제 이어받아서 어떤 꽃을 피우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상대방한테 넘어갔으니 이 부분은 이제 여권으로서는 속으로는 뼈 아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겉으로는
절대 표시 안 합니다. 그렇군요. 겉으로 표시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쓰리고 있을 그럴 수밖에 그런 없는 것이죠. 속내가.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정책 분야의 자문위원 명단을 좀 보면 4개 분과 42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나승일, 안상훈 서울대 교수 같이 박근혜 정부 관련 인물들이 좀 많아요. 사실 이제 외부에서 들어간 이제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성격상 그 문재인 사람이라고 평가되다가 각을 세우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고 이건 뭐 밴드웨건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혀 이렇게 개파를 구성했던 정치인이 아닌 상황에서 출발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색깔을 낼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원심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가능성 높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승일, 안상훈 이런 서울대 교수 같은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선 버스 출발 직전에 이준석 당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 간의 갈등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도부 패싱 논란이 있었고 계속 파벌 진영 싸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지난주부터 김지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 간에 뭐랄까 이렇게 말다툼 같은 것들이 외부에 표출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금 내부에서 있는 갈등 같은 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대놓고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이준석 대표의 당내 위치에 대한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신이 이제 대표가 됐고 이제 대권 주자들 모시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컷오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대선 주자들 모아서 뮤직비디오 찍는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만드는 이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홍보 기획안을 많이 얘기해놨는데 정작 이제 당내에서는 대표가 그런 거 손대는 건 월권이다. 특히 그 경선위가 경선 준비위라든지 이런 데가 정말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문재인 정부와 같이 맞서는데 중심에 서야 되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 내고 있는데 이 상태로 있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한 거고요. 원희룡 지사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또 동시에 한 가지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 검증단을 자신의 직속으로 둔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선 주자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경선 위 밑으로 둬야지 대선 대표 밑으로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일종의 그 파워 싸움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물지 않은 상처에 계속 소금 뿌리는 경우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말이 많은 거고 오늘 또다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리 썩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점잖게 충고했습니다. 당대표하고 예비후보 간 주도권 싸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갈등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상당 부분 거기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표를 했는데 대표가 당선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이 위임한 거 아니냐. 이거 나이 어리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소위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다선의 이렇게 소위 정치 선배로서 최고위원이나 당 지도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당의 전통이 있는데 우리 얼굴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노장청이 서로 이렇게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계속 되지 않을까. 지금 내부에서 뭐 돌고래 멸치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거든요. 누구는 돌고래고 누구 멸치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지금 당내 화합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한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당내 갈등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생각보다 일찍 입당을 하게 된 것은 1등 주자다 보니까 주변에서 공격이 많고 네. 그 공격을 당이라는 이제 외피로 이제 막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당하고 같이 손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고 네. 기대보다 실망이 큰 것 같고요. 기대보다 실망이 크다 보니까 당에 대해서도 미덥지 않은 것 같고 당은 또 당대로 윤석열 총장이 좀 더 확실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실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하니까 내부에서 실망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자든 당이든 좀 조급해지거든요. 네. 조급해질 때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길게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입당했을 때 얻게 되는 장점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네. 아니 왜 처음에 반짝 누리다가 네. 바로 급전직하게 됐으니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당내 갈등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추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최유한 평론가께서 직접 취재를 하셨다고요. 최근 국정원이 발표한 청주 활동가 간첩단 이 사건에 네. 대해서 하셨는데 지역민들의 반응은 좀 의외라는 반응이 있다고요? 제가 사실 이 보도를 보고 나서 네. 이게 중앙에서 나오는 이제 그 신문 기사보다는 충청도에 지인들이 좀 있어서요. 네. 지역 신문하고 지역 지인들 통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게 일단 반응은 뭐냐면은 한 5명, 6명이 1990년대 초부터 활동을 이 지역에서 해왔고요. 네. 이번엔 이제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했다, 뭐 DMZ 인간 띄기 운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구속된 사람 3사람하고 혐의 피의자 1명하고 해서 4사람에 대해서 네. 지역에서는 이제 소위 해서 활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골치 아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화합하지 못하고 네.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김정은으로부터 돈을 만약 받은 뭐 2만 달러 받아서 1만 달러 또 횡령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2만 달러 받아서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김정은이 속은 것이다. 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북한에서 지령받고 활동을 했던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고요. 네네.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깜냥이 되지 않는 깜냥되지 사람들이 않는다라는 거죠. 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예를 들어서 비전향 장기수 모 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모은 임금을 가르쳤다라든지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대신 해주었던 네네. 무슨 돌아가신 이제 지역의 유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는다든지 네. 북에서는 60명을 포섭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다가 거부당하고 다 잘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간첩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나 네. 그러나 이 사람들 그런 활동을 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지금 활동 성과도 저조했고 북한으로 예. 보고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런 게 더군다나 연관이 있네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국정원이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건 1990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이 사람들에 대한 내사가 들어간 것이 2000년부터라는 거죠. 네. 그것이 20년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건이 몇 번 벌어졌었거든요. 네. 2000년, 2007년 여러 가지 벌어졌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직접 북한으로부터 지시받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간첩이라고 한다면은 20년 동안 국정원 뭐 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요. 조사를 하면서 그렇죠. 여태까지 그냥 활동하게 놔뒀냐 이런 비판이 그렇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텔스기 반대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반대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1인 시위하고 네. 기자회견하고 네. 서명 운동 받고. 굳이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아도 했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지금 이 시기에 국정원이 마치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이제 간첩단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발표하냐, 이건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실체로 확인해 보니까 김정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금 예. 김정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할 정도의 사람들을 가지고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은 왜 이 시기에 이거를 이렇게 좀 크게 부풀린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실적 문제도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지난 5월 달에만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거나 여기에 저촉됐다고 기소하거나 한 사람이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4건이 있습니다. 네. 5월 달에만. 네. 이 사람들 5월 27일 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국가보안법에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정원으로서는 존립근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나 이만큼 했다라고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터뜨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첩은 잡아야겠죠. 잡긴 근데 이 사람들이 간첩인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나서 이게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온통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보다 이거를 허락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화살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에 특혜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 선정 기준을 낮춰서 이제 복용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법무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완화가 된 거죠? 예. 네. 그러면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에서 95%에서 50에서 90으로 완화 적용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이재용 씨 복용률이 60%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용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기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까지 나서서 곱빼기 사법 특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낮아지고 하필이면 하필이면 여기에서 60%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해제도 나오겠다라는 이제 비판도 많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 등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도 5년 동안 취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는 뭐 국가가 이제 코로나 상황 봐서 이렇게 가석방 일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이 조항 때문에 김승현 전 하나 회장도 취업 제한 조치로 인해서 2014년 회장직을 포함해서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또 박범계 장관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두루두루 생각할 지점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그리고 기업 총수 같은 경우에는 형을 확정할 때도 감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오너가 없으면 더 잘 들어가요. 주가가 더 올라가요. 실제로 이건 객관적으로 맞는 거고, 네. 대한민국 재벌들의 가장 리스크가 다른 데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너 리스크가 있어요. 네. 오너, 사주, 일가, 여기서 사고 많이 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 세계적인 기업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법 앞에서는 그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게 민주주의 기본 질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장관이 뭐 생각 안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가석방은 법무부 정책이다 라고 청와대에서 요 한마디하고 입 다문 것도 두루두루 고민을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오전 10시죠. 이제 석방이 되는데 관심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삼바 재판도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네. 재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팬들이 터키에 그러니까 열흘 넘게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니까 묘목 수천 그루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현지 환경단체가 한글로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러니까 선수가 멋있으면 선수의 팬들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있더라고요. 김연경 선수 이렇게 하면 그 선수의 그 팬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서는 그러니까 워낙 그 남부에서 열흘 넘게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규모의 산림이 훼손되고 터키에 또 소방용 항공기가 갖춰져 있지 못하대요. 외국으로부터 소방 항공기와 헬기를 긴급 지원받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배구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뛰어서 메달을 선물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코리아의 법행을 걸려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여기저기 다 알려지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도 안타까웠는데 이걸 보고 있는 팬들이 김연경 선수의 이름으로 SNS에 해시태그로 Pray for Turkey, 터키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응원하면서 김연경 선수의 이름으로 묘목을 기부하자는 제안에 많은 사람이 기부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연경 선수도 이제 팬들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혼자 못 살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라는 그리고 그 선수의 그 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번에 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가 도쿄올림픽 득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136득점이라고 하고요. 1위는 김연경 선수의 친구 티아나 보스코비치, 세르비아의 김연경 선수의 친구거든요. 1위는 19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김연경 선수 우리나라는 4위를 해서 4위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또 이렇게 득점 2위까지 차지해서 기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또 한창 피서철인데 부산시는 비상이에요. 뭐 전국의 비상이기도 하지만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4단계로 격상을 하죠. 그렇죠. 오늘이 지금 코로나 1,540명, 국내 발생 1,476명, 해외 64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이 상당히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름이지 한철 장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0시부터 22일 0시까지 부산의 거리두기를 4단계를 격상하기로 했고. 그럼 해수욕장이 다 문을 닫는 거죠? 지역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 관련된 이제 편의시설이니 뭐니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샤워 부스도 문을 닫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개인용 파라솔과 의자 등을 가져와서 해수욕을 할 수 있지만 텐트나 그늘막은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오후 6시까지 방역수칙 지키면서 취식은 할 수 있지만 6시 이후는 취식과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사실 여름 한철 장사를 생각하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을 텐데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이 부분에 따라서
휴가객들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좀 참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들 생각해 보면. 지금 22일까지라고 하면 여름철 내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죠. 여름 여행 왔던 사람들도 제대로, 그러니까 부산에서 해수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법조계 내부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법조계 플랫폼 중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소개 알선 목적으로 변호사를 홍보하는 광고나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을 뼈대로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플랫폼을 로톡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법조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거 이치 안 맞는다. 이 부분에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협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랄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 그런데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부딪히는 거, 이 택시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법률 시장의 우버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박범계 장관은 로톡은 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톡이라는 게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직접 의뢰인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소개를 해주고.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톡 플랫폼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랑 동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다른 편은 플랫폼 쪽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저 플랫폼일 뿐이지 이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범계 장관이 합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합법이라고 얘기한 합법의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택시 갈등을 겪었던 거와 똑같이 변호사 쪽 업계에도 이렇게 같이 갈등 겪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좀 뭐 중개료 같은 것들도 필요가 어떻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부분은 각각 좀 다른데 네. 어쨌든 변호사 단체,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쪽에서 생각하는 이제 자신들의 영업 바운더리하고 네. 서비스 플랫폼으로 가기는 당연히 싸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가부를 좀 정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변호사 법률 사무소 모두 다 서비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예.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